앞서 이종윤 기자가 언급했듯이 정부가 지난 16일, 17일 양일에 걸쳐 깜짝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열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대책이었지만 내용도 초강도 규제 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책 내용을 좀 더 깊이 분석해보고 내년 집값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번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15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완전히 원천으로 봉쇄를 했고요. 네. 9억 이상에서 15억 미만 같은 경우는 기존 LTV를 40%에서 20%로 대폭 지금 낮췄는데 네. 이 고가주택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함으로써 거래를 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주택은 만 원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막아버리면 9억,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현금이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를 끊기 위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으로 만들었는데 9억 이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푸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9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 9억 원인데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경우에 공시가격 9억을 시가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가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주택들도 규제하겠지만 공시가격 9억은 시가 13, 14억 정도 돼요. 지금 68% 정도 되죠? 그렇죠. 시가가. 68.1% 정도 됩니다. 시가 반영률이. 근데 이렇게 이제 13, 4억서 9억 사이에 있는 주택들은 이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냈습니다. 네. 이게 시가 9억으로 내려오면서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에 대출을 규제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한편은 보유세를 인상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대출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제까지 같이 노린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규정을 지은 게 이제 기준이 지금 시가 기준이 9억, 15억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그 9억, 15억에 대한 정부의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 네. 기준이 왜 이렇게 잡힌 거죠?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을 가구별 합산으로 해서 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래서 2007년도부터 논란이 있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MB 정부 당시에 고가주택을 1가구 1주택은 9억 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면서 그렇죠. 인별 합산을 바꿨어요. 가구 합산이 아니고 개인별 합산을 바꿨죠. 그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 가격은 2배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가격을 2배로 올린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공시가격 9억이 아니고 시가 9억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고 내놓은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세금을 좀 노린 것이다. 네. 그러면 15억, 9억에 대한 어떤 기준점 명확하게 설명은 안 없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조어를 만들었잖아요. 초고가 주택. 이걸 15억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9억, 10억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초고가 주택이라고 그 15억이라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 일반 전문가들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은요, 서울의 중위권 가격이 8억 7,272만 원이나 됩니다. 제일 높은 가격과 제일 아래 가격을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이 이미 8억 8억. 7,272만 원이면 저희 거의 가격이 그 정도군요. 9억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9억 원 정도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편입시켰다면 과연 서울의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에 해당되겠는가, 특별세에 해당되겠는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보통세인 일반세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이제 9억이랑 15억에 잡았는데 이제 시세 조사도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거를 이제 한국 감정평가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에 거의 지금 그 의제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 집주인들이 그게 믿음이 갈까요? 어떻게? 사실은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이 그 공인중개사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매된 물건이나 거래된 물건으로 조사하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예요. 사실은 그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들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해서 가격을 물리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모니터링 하듯이 조사해서 하는 거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에만 21만 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5억 이상이.
그리고 강남 상구에 80%가 집중돼 있고 강남에 70.7%, 그다음에 서초에 66%, 송파에 48.4%. 거의 강남 강남 4구에 3구에 아예 몰빵을 한 거예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네. 지금까지 18번 정책을 내놨는데요. 거의 다가 한 10번 정책이 규제 정책이라면 강남 타겟입니다. 네. 네. 요번에 발표가 나자마자 정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그 15억 이상 그 대출 원천 금지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하면서 네.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들으셨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대출을 막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냐 하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아마도 이번 정부의 대법원의 그 멤버가 전부 친정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위헌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일단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헌법 23조 1항에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게 돼 있고요. 그거의 제한은 이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금액이 높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주택자뿐만은 아니라요.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요? 우선은 이제 보유를 부담스럽게 해서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을 좀 쉽게 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 당시를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번엔 반대로 빚내선 절대 집을 사지 말아라. 집 사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그 보유를 부담스럽게 해서 주택을 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올라간 세금은 다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한계가 있어요. 주택 가격은 1억, 2억, 3억씩 올라가는데 보유세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된다고 해서 1억씩 뛰는 주택을 안 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하강 국면에서는 이 조세가 부동산 보유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유세를 건드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참 신중해야 합니다. 네. 그냥 국민의 시각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빚내지 않고 집 살 수 있나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없습니다.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월급쟁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네. 10년 해야 1억 2천, 이자부터 봐야 1억 5천도 안 됩니다. 농담으로 50년 걸린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공급 위축 또 로또 네.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그 공공택지는 이미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62개 항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7개 항목으로 큰 제목만 정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11월 6일 날 발표했죠.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 날 또 발표했습니다. 전번에 발표한 게 27군데였고요. 네. 이번까지 합치면 332곳입니다. 동네별로. 네. 서울의 한 3분의 2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분양 가격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근데 개발 이익은 뭐 하루라겠지만은 조합 입장에서 볼 때 정비사업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 입장에서 볼 때 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분양 가격까지 규제를 받으면 그러고도 이익이 남으면 50%까지 환수된다면 과연 사업을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것 때문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향후에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걸 암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사실은 지금 민간택지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올라갔다니까요. 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죠. 네. 가격이 올라간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네. 가수를 포함해서 수요가 많은 건데 정부는 가격을 규제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을 규제하면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공급 부족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동시에 썼어야 되는데 가격만 계속 규제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덩달아
유동성 자금이 1,000조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또 특수고등학교를 또 없애면서 학군수가 또 드러났어요. 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주택가격이 올라가게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대출 규제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던 주택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분양가를 적용을 낮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양받게 되면 그게 바로 로또 그렇죠.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는 그 금년도 입주 물량이 42,892가구입니다. 내년도에 41,512가구 정도 되고요. 2021년도엔 반토막 납니다. 26,644가구 정도. 이 부동산 1사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올해 입주했던 42,892가구 중에 일반 분양분은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원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12,000가구를 공급받기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 7월 말 기준 예탁 결제원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했죠. 57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뚜껑을 열면 몇백 대 1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경쟁률도 높은데 가격까지 낮아져 버리니까 낮은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으로 끌어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부가 분양 가격을 낮춰서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분양받은 게 기존 주택 가격을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청약 과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발표가 되자마자 여야가 또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네. 열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여야 대표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나와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 국민 공유제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소외되는 서민층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전적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또는 그 세금을 걷어서 역시 임대주택 짓는데 공급하는데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존 주택, 분양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분양주택마저도 임대주택을 돌려버리면 분양주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은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나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국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주거 복지는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 공급에만 좀 매몰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고요. 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은 공급이 충분하다. 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이 2017년도 기준으로 자가주택 점유율,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2.9%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지금 전체 주택 공급률은 98%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57.1%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네. 적어도 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꿈일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공급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98%가 되는데 불구하고 자가주택 점유율이 40.9%에 머물고 있느냐?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를 모두 다 1주택자로 바꿔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 경제에서는 적어도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유 있는 사람이 집을 하나 사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인 주택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 자체는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 정책을 쓰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쓰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책 아닌가 조금 좀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 주택 공급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임대라고 생각하는 네. 이유가 이 주장 때문이거든요. 이거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서울시에 이관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국토교통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금년 동안에 그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 수가 지난 9월 말 11월 말 기준으로
149만 가구나 됩니다. 이 주택들은 적어도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물장려 현상이 생깁니다.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건데 이렇게 임대주택에 등록한 세대수의 상당수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이거를 지방정부에 이관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를 조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임대료가 편법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올리게 되면 세금이 올라간 것만큼 전월세 가격이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전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만약에 손을 대는 순간 시장은 점점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만약에 임대주택은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택 시장의 바란스를 맞추는 데는 오히려 해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런 대책 발표 후에 아파트 상승값이 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9억 미만 아파트에서는 또 풍선 효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내년 집값 그리고 전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12월 16일 날 대책이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택 시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보합세로 유지가 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벗어난 9억 이하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도요? 네. 그럼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이런 현상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하반기쯤으로 가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내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9억 미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풍선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제 발표했는가요? 한국감정원이 일주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노원구나 강북구나 동대문구 또는 중량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보합세로 올라갔습니다. 네. 4개구는 올랐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더 듣고 싶지만 좀 더 이제 좀 시간상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18번째입니다. 물론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주거복지 가장 최선은 내 집, 우리 집 마련입니다. 목돈이 드는 내 집 마련은 각 가정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긴 안목의 정부 대책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